저는 한국의 방식이 지나치게 신중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걸어온 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언론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설계도를 복제한 LNG선이 바다 위에서 18시간 만에 초토화된 것입니다. 국제조사단은 한국 기술의 0.001mm 정밀함은 인류 기술의 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복제의 오만을 무릎 꿇게 만든 대한민국 기술 철학. 지금부터 그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중국 조선공업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류즈안입니다. 제 손에 들린 이 한국의 LNG선 설계도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죠. 그것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상사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 꿀처럼 달콤하게 속삭이더군요. 혁신은 더디지만 복제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18개월, 그 시간 안에 세계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포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거대한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제 손으로 직접 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네요. 그렇게 오만과 욕망으로 가득 찬 첫 항해의 돛은 조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를 펼쳐볼수록 제 안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숫자들이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악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상사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곧 역사가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저는 이 설계도를 단순한 모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걸어온 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제 이름, 류즈안이 세계 조선업계의 정점에 새겨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임무는 이 위대한 계획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식이 지나치게 신중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많은 검수 절차들을 생략하기로 결정했죠. 시간은 금이었고 우리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야만 했습니다. 특히 단열 테스트나 극저온 환경에서의 검증 같은 핵심적인 과정들을 불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설계도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는데 굳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결정에 연구소의 다른 동료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더군요. 오히려 저의 결단력을 칭찬하는 목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통제 아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제 결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린, 한국 조선소에서 인턴 생활을 잠시 경험했던 젊은 엔지니어였죠.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절차를 건너뛰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귀에는 그녀의 진심, 어린 충고가 그저 경험 없는 자의 나약한 불평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섣부른 걱정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판단이었을까요? 저는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자랑스러운 결과물, 하이룽호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거대한 선체를 비추자 제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죠. 저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효율성이야말로 기술의 품질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LNG선이 아니라 중국 조선 기술의 위대한 도약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성취를 의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만 같았네요. 그 화려한 출항 전야, 모두가 축배를 들며 성공을 기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메이린이 어두운 표정으로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녀는 냉각 시스템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된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또다시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계기판의 숫자들이 완벽한 정상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주장을 예민한 신참의 과민 반응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날에 불길한 소리를 한다며 그녀를 나무라기까지 했었죠. 그녀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실망감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기술의 진짜 가치는 속도가 아닌 신뢰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이룽호는 드디어 상하이항을 박차고 거대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출항 후 12시간 동안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중앙 관제시의 모든 데이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네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착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제실 한쪽에서 메이린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할 냉각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들여다보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사소한 오차 범위 내의 움직임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녀의 걱정이 오히려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죠. 저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불안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만이라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14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메이린이 경고했던 미세한 진동은 이제 선체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은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 올렸던 자신감과 오만은 산산조각 나 흩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그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닐 것이라고, 악몽일 것이라고 되뇌었네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해 18시간째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 경보음이 선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메이린이 저를 밀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비상 차단 스위치를 향해 몸을 날리더군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최악의 폭발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선체는 크게 손상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과 용기가 저희 오만이 불러올 뻔했던 거대한 재앙을 막아낸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이룽호의 사고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의 뉴스 채널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중국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목소리들로 가득했으니까요. 모든 화살은 결국 총책임자였던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패닉에 빠진 제게 메이린이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게 들렸네요. 그녀는 제게 이 설계도가 한국의 원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었죠. 고작 도면 몇 장을 훔쳐왔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핵심적인 기술은 그 종이 안에 담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텅 빈 껍데기를 붙잡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착각했던 셈입니다. 진실의 그림자가 제 오만했던 영혼을 남김없이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냉혹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하이룽호의 구조가 한국의 원본 설계도와 99.7% 동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용접 부위의 미세한 조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끔찍한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군요. 단 3도의 온도 오차, 그것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 원인이었습니다. 조사관의 담담한 설명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베끼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0.001mm의 정밀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장인의 혼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진짜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구소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자만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국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기술의 의미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만이 제가 저지른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네요.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표를 제출했을 때 상사는 아무 말 없이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그곳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김도연 수석 엔지니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기술의 철학은 말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직접 보여줄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 수석은 저를 거대한 조선소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수많은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절차를 건너뛰거나 효율성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안전과 완벽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도면을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쌓아 올리는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김도연 수석은 저를 위해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된 한국산 탱크와 중국산 탱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실험이었죠. 처음에는 두 탱크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저온 환경에 노출된 지 3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중국산 탱크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산 탱크는 조금의 변화도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훔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과 땀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정신, 그 신념까지는 결코 베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도연 수석은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온도나 압력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철학과 신념에 있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중국 본사에서는 제게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한국과의 공동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역으로 제안했죠. 기술은 더 이상 훔치고 베끼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본사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심을 이해하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메이린이 통역을 맡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이더군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제가 아닌 협력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뢰라는 감정은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가장 확실한 글로벌 언어였네요.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새로운 LNG선, 코리안 스피리토가 완성되었습니다. 출항식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특히 미국 해운청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에 깊은 신뢰를 보이며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2037년까지 최대 448척에 달하는 선박 발주 계획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기술 파트너가 아닌 안보를 함께하는 동맹으로 명시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 새로운 핵심 동맹으로 떠올랐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코리안 스피리토를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훔치려 했던 그 기술이 이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에 담긴 신뢰가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거제도 부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존스법 개정 이후 한국에 대한 대규모 발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양국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 보였습니다. 김도연 수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오직 정직한 사람만을 받아들인다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뜻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과오를 떠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제는 결코 진짜 기술이 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신뢰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국가의 신뢰를 상징하는 하나의 자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조선업계의 패권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되었네요. 도면은 훔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까지는 훔칠 수 없었던 그날의 교훈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